네, 오프닝 벨 2부에서는요. 한치원 위원님과 함께 경제 포커스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현재 저희 양시장 모두 보합권 등락을 좀 반복을 하다가 좀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네. 네. 계속적으로 아마 보합권 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저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뉴스를 계속 보고 있는데 네.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이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이 네.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 공격을 할 것 같다는 징후가 있다. 네. 뭐 그걸 확실하다. 증거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잠깐 그 전쟁 상황도 조금 출렁출렁거리는 것 같고요. 네네. 오늘 또 러시아가 일본하고 그 평화협정 맺는 거를 이제 보류한다, 네. 취소한다. 네네. 일본을 비우국 국가로 지정한다. 뭐 이렇게 지금 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겠지만 오늘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식량 이야기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식량, 네, 비료 뭐 이런 네네. 얘기도 오크라이나 사태 앞으로 밀가루 값 오르면 어떡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고 계시고 아시다시피 시멘트도 지금 원료가 지금 제대로 좀 수급이 안 돼서 네. 제가 어제 사실 여기 갖고 오진 못했지만 그 시멘트 협회인가 어디서 나온 문서를 좀 봤어요. 문서를 봤는데 시멘트도 현재 공급에 좀 문제가 생길 거다. 앞으로 한 달 후면 네네. 재고가 사라질 거라 뭐 이런 네네.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멘트는 국가 전략 비축물자이기 때문에 네. 뭐 꼭 필요한 것들은 이제 비축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일반 건설 시장이나 일반에서 쓸 수 있는 게 점점 양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막 혼조세라고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휩쓸리지 마시고요. 네. 휩쓸리지 마시고 본인의 제가 늘 말씀드린 체력, 네. 본인의 정신적 체력, 경제적 체력에 맞게 투자 패턴을 갖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네. 상황에서 섣불리 잘못 들어가시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항상 신중하게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현재 전체적인 시장은 아마 미국 시장도 그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보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의 멘탈 케어와 또 투자, 체력까지 조금 이렇게 신경 써 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내용인데요.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이 에디슨 모터스 인수를 반대하고 나섰다. 새 주인을 찾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 이제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이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 합병을 M&A를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네. 344개 협력사가 모여서 구성한 협력체라고 하는데요. 네. 258개 회사가 채권의 기준은 92.3%라고 하는데요. 반대 동의서에 사인을 했고요. 이 사인한 이유는 뭐냐면 5,470억, 그러니까 상거래 채권, 회생 채권이 5,470억 원이 전체 규모인데 네. 이 중 1.75%만 현금으로 변제하고 98.25%는 출자 전환한다는 내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에디슨 모터스의 자금 능력과 사업 계획을 신뢰할 수 없다. 신뢰할 수 우리가 없다. 그러니까 네. 이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98.25%가 만약에 출자 전환되면 이분들이 이제 주주가 되시는 거잖아요. 네. 이분들이 주주가 되시는 입장이니까 자금 능력이나 사업 계획을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쌍용차를 법정 관리 체제로 유지하고 기업 가치를 높여서 새롭게 M&A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감내하고 새 주인 찾을 때까지 기다려 주겠다. 네네. 법이 허용하는 법에서 한 번 더 법정 관리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네네. 이분들이 이제 내신 탄원서 내용 중에 중요한 게 2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쌍용차를 3천억에 인수하겠다는 게 이게 뭐 공익채권도 못 갚는 실적인데 회색채권은 물론이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이것은 이제 상거래 채권단의 이야기고 네. 쌍용차 측의 이야기는 이걸로 확정된 게 아니니까 네네.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계획의 변경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귀추가 좀 주목되는 부분이 이 1.72%가 너무 7.5%가 너무 낮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최근에 법정 관리 들어갔다가 거의 뭐 기사회생한 이스타항공 기억하시죠?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전 회장 일가의 문제가 있어서 이상직 전 회장 지금 국회의원이잖아요. 네네. 이분은 구속되셨죠. 법정 구속되셨습니다. 네. 이분은 사실은 지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지난 대선 선거 기간 동안에 민주당에서 뭐 윤모 의원님하고
그 국민의힘 그 박모 의원님하고 해서 세 분을 윤리위원회에 올려서 제명시키겠다는데 말만 제명시키겠다고 이제 네. 실행을 하지 않았어요. 네. 여기에도 이제 의구심이 많이 가는 부분의 하나라고 하는데 이 실명이 누군지 아시니까 이상직 의원이 이 네. 이스타항공도 실제로 지금 다른 데서 인수했잖아요. 저희 그쵸. 충남 부여에 기반을 둔 중소건설회사가 인수를 하면서도 여기도 그 그러니까 그 회생채권을 얼마나 현금화 시킨다고 했냐면 3.68%, 거의 4% 가까이는 우리가 이제 현금으로 배이하고 나머지는 이제 출자 전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네. 이 쌍용차는 이거 절반 정도뿐이 안 되는 거죠.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을 하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거는 채권단에서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채권단이 쌍용차에 발을 잡는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적정 수준을 아마 해줬으면 이 채권단도 이해를 했을 텐데 1.75%는 너무 약하다는 거죠. 너무 작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한 4% 정도는 이것을 현금 대위 변제를 해주고 현금 변제를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채권 출자 전환을 시키는 게 맞을 텐데 너무 금액이 낮다 보니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부도난 기업 법정관리위원회를 인수할 때 그 채권을 전환시키는 그 비율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4 내지 5% 정도는 기대를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1.75%다. 이거는 너무나 쉽게 말씀드려서 성의가 없다. 그리고 성의가 없다 보니까 과연 인수하는 에디슨 모터스가 자금 능력이 있는 거냐. 네. 지금 주장하는 건 그렇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겠다, 뭐 부동산 매각해서 정상화시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제대로 인수받아서 회사를 회생하겠다는 거냐, 실제 자금 능력이 있는 거냐, 이것 때문에 사실은 M&A 계약 체결할 때도 산업은행장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더 이상 기대를 하지 마라. 산업은행에서 뭘 그렇게 자꾸만 돈을 빌려달라 하느냐. 인수 능력이 안 되면 인수하지 말아라고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할 정도까지 상황이었었는데 네. 거기에다 또 1.75%라는 아주 너무 낮은 현금 변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채권단이 반대할 수밖에 그쵸. 없는데요. 네네. 저는 차제에 이런 부분들도 법원에서도 좀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조건 회사를 살린다 뭐 이런 차원이겠지만 이거는 거의 그냥 이게 약간 좀 질이 떨어진 말씀, 거저먹는다.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네. 채권단 입장에서는. 네. 이거는 네. 당사자들 그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네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쌍용차가 지금 부침을 많이 겪었잖아요. 쌍용차의 부침의 문제는 쌍용차가 어렸을 때부터 인도 회사로 넘어갔다가 중국 회사로 넘어갔다가 그 와중에 대규모 구조조정하면서 노사 분규도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서 그게 내내 몇 년 동안 발목을 잡고 있던 회사이기 네네. 때문에 제대로 이 기회에 차제에 쌍용차를 제대로 살리려면 차라리 법정관리를 좀 더 갖고 가서 제대로 살리는 것도 저는 한 가지 방법일 거라고 보는데 네. 그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 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많은 관련된 이해관계인 또 전문가들이 결정하시는 사항이니까요. 네. 다만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지 쌍용차가 왜 채권단이 반대를 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투자자들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뉴스로 좀 삼아봤습니다. 네. 자, 이제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의 입장은요. 에디슨 모터스의 자금 능력과 사업 계획을 좀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새 주인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쌍용차와 이 채권단 사이에 양측의 좀 입장차를 좀 좁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요. 도시락 오찬, 또 차기 정부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또 정제개혁, 경제안보, 규제개혁 건의를 했다 이러면서 좀 도시락 오찬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어제 도시락 오찬을 했죠. 네. 근데 경제 5단체가 아니라 경제 6단체장들하고 6단체. 하셨어요. 네, 경제 맞습니다. 6단체라고 말하니까 중견기업 연합회가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동안 이 문재인 정부에서 홀대받았던 정경련이 들어갔죠. 그래서 아마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6단체장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한 2시간 정도, 100분 정도 했다 그러니까 꽤 긴 시간을 그쵸. 이야기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아마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네. 각각의 아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당선인은
앞으로는 민간 주도로 경제가 가야 된다. 민간 주도. 아니 그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좀 최소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인프라 만들고 그 기업이 앞장서서 일자리 만들어주면 정부는 지원하는 걸로 하겠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갑질하면 바로 연락해라. 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다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는 한 80%는 맞고 20%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여기서 우리가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이 경제 6단체장들이 이제 말씀하신 거를 보면 뭐 신산업 하기 위해서 규제 개혁해달라. 그 다음에 일자리 뭐 다양하게 해서 노사관계 좀 제대로 해달라. 뭐 이런 얘기는 아마 송기용식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이것도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전통적인 제조업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물류 이야기도 또 하셨다고 그래요. 물류에 대한 인프라를 좀 해달라.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노사 문제에 있어서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도 했다고 하고요. 뭐 최저임금 인상하고 주 52시간 문제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좀 마음대로 좀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고 최태원 상공회사 회장은 민간 주도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 뭐 경제도 안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 보셔야 될 점들이 결국 경제 단체장들이 주장한 게 보면 규제를 풀어달라.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 네. 최저임금, 뭐 노사관계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네네. 근데 어제 이 사무실 앞에 민노총에서 와서 또 그럼 우리하고도 대화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시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그 얘기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네네. 노총에서도 우리하고도 좀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네네. 여기 이제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참 그 어려운 문제예요. 네. 이런 그 노동 단체들이 어느 특정 후보를 지지하다 보니까 사실 한국노총은 와서 지금 요구할 사항은 없죠. 근데 이제 민노총 와서 이야기하신 건데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이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인 거는 분명합니다. 네. 분명한데 기업도 사실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기업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이거든요. 격차. 네네. 특히 대기업,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갑질, 불공정 거래, 네. 그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들의 임금 차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들의 임금 차이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아요. 맞아요. 대기업이 100이라면 중소기업이 한 60, 70도 안 되는 정도 수준인데 네네. 일본은 한 85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본이나 대만이 중소기업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강한 기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격차가 없는 건데 그럼 중소기업이 돈이 많아서 임금을 많이 주느냐? 그게 아니죠. 대기업이 그만큼 그 본인들이 받는 그 납품이나 이런 거 하는 데서 보상을 해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네. 중소기업인들도 사실은 그 중소기업 오너들이 그 종업원들을 많이 생각하고 이런 차원의 경제에 대한 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대만이나 일본을 부러워하는 게 특히 독일 이런 나라들을 부러워하는 게 중소기업들이 정말 강소기업들이 많거든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강소기업들이 많은데 네.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거죠. 왜? 여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 열심히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도 계시지만 중소기업의 일단 경영 마인드 문제 하나, 네. 두 번째로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80은 맞고 20은 좀 틀리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리고 주 52시간도 최저임금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가 근로자라 생각하는 차원에서 생각하신다면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일 거예요. 네. 주 52시간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제 개인적 소신은 뭐냐면 이걸 형사처벌까지 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명확한 그 처벌 기준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네. 근로자의 책임일 수도 있거든요. 근로자가 그 전날 뭐 잠을 제대로 못 잤다든가 나오셔서 뭐 그 전날 음주를 많이 하셔서 그쵸. 그런 실수에서 일어나는 네네. 사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것조차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기업은 그게 너무 약하단 말이죠. 제가 중대재해처벌법도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건설 현장 앞에 가시면 새벽에 양대 노총에서 나와서 그냥 스피커 엄청 크게 틀어놓고 막 그쵸. 서로 그 항의 시위를 합니다. 네네. 이게 과연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80은 맞고 20은 틀리다는 거는 네. 80은 규제를 막아주고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때 우리는 법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법이 없으면 되는 거 되어야죠. 뭐 이런 그러니까
포지티브 규제, 네거티브 규제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이렇게 좀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제가 좀 그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인프라 만들어주는 문제, 네. 그다음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 정부가 뒤에서 도와주는 문제는 너무나 당연한데 20%만큼은 기업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본인들 그 종업원들, 그러니까 근로자들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정부한테 다 법으로 풀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 먼저 스스로 하게 되면 네. 이런 일이 없어질 것 같아서 저는 80분 맞고 20분 맞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주 52시간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뭐 이런 규제들 앞으로 이제 좀 변화가 있겠죠. 네. 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요, 정부 주도가 아닌 이제 민간 주도 경제 체제로 가겠다라면서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을 하고 또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 위원님께서는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이제 여러 요소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격차를 줄여서 대만이나 일본, 독일 등이랑 뭐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좀 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또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NFT 미술품 관련된 얘기인데요. 거품이 빠진 NFT 미술품 어쩌나라는 기사입니다. 예, NFT 거래가 주로 이더리움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네.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저도 지금 제가 금년 1월 보내고 2일 날 계세요? 이더리움 샀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더리움은 한 11% 지금 11% 좀 더 빠졌어요. 네. 한 17% 빠졌고 저 비트코인 한 11% 빠졌거든요. 네. 솔라나는 거의 절반 빠졌어요. 지금. 네네. 그런 지금 아이고. 코피를 터지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 NFT 시장에서 이제 문제가 몇 가지 이제 불거집니다. 네. 고전을 겪고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그 결제를 이더리움으로 하다 보니까 네. 이 가격 폭이 있기 때문에 가격 등락이 있어서 네.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제가 1 이더리움에 샀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가격에 판다고 하더라도 저는 손해 본 거잖아요. 오, 이게 이제 쉽게 맞네요.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FT 투자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네. 우리 환율 생각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수출하고 수입할 때 네. 환율 생각하시거든요. 그 수출할 때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수출하는데 수출 대금을 받을 때 주로 달러를 받잖아요. 네. 근데 달러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제가 환차익, 환차손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수입할 때도 마찬가지죠. 수입 할 때 결제를 해주는 가격이 결제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그때 환율에 따라 또 달라진단 말이죠. 네. 이게 바로 문제가 됐던 게 뭐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키코 사태잖아요. 키코 사태는 그 수출입 기업들한테 외환 그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상품이었었는데 결국은 전부 다 기업들이 네. 정말 손해를 보고 네. 금융기관들은 그걸 설명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그 산업은행 에 대해서 그 키코 사태에 대해서 기사를 쓴 기자가 네. 산업은행 그 이동걸 회장님한테 1억 원짜리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오. 근데 그 기자가 이겼어요. 산업은행에서 그 항소를 안 했답니다. 뭐 아무튼 네. 중요한 거는 NFT도 그런 하실 때 그 코인 가격이 등락폭이 있기 때문에 네.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게 이제 과연 그 가치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KBS에서 좋아하시는 네.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 진품 명품 진품 있잖아요. 명품. 그러면 네. 나오시는 전문가님들이 나오셔도 이 도자기는 오. 그냥 이거 1,000원짜리인데요. 이럴 네. 때도 있고 어떤 때 네. 보면 생각지도 않은데 이거 어. 몇 천만 원짜리인데요. 네네.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과연 이 NFT 그 제품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누가 이걸 가치를 인정해 줄 것이냐는 그쵸. 거죠. 이게 아직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거죠. 지금 뭐 반면에 일반 미술품들은 지금 시장이 좀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미술품 활성화되는 게 이 젊은 분들이 미술품을 사시는 이유도 이 투자 목적으로 사시고 또 그렇죠. 양도세 뭐 이런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투자 목적으로도 많이 사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이제 같이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NFT가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은행 대출을 좀 이자를 좀 내야 되고 또 네. 대출을 좀 축소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일 먼저 갖고 있던 본인들의 자산을 이제 매각하잖아요. 네. 저축은 뭐부터 예약합니까? 필요 없는 보험부터 예약하고 뭐 적금도 예약하는데 네. 자산 갖고 있는 거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가장 갖고 있기 손쉬운 건 NFT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매각하려고 하는데 지금 가격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완전 떨어져 그쵸. 있고 15% 이상 작년 대비해서는 한 20% 이상 떨어지는 그 상태니까 네. 가격도 떨어지는 상태에서 그걸 매각하려니까 또 사시려는 분들도 가격 등락폭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거 내가 사야 돼? 뭐 그러니까요. 이런 일들이 네. 생기는 거죠. 결국 이게 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NFT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정말 제발 부탁드리는데 코인 좋다고 코인도 우르르 가시고 네. 부동산이 좋다고 부동산을 우르르 가시고 주식이 좋다고 또 주식을 우르르 오시고 뭐 채권이 좋다면 채권을 우르르 가시고 네. 미국 주식이 좋다고 또 미국 주식을 하시고 네네. 또 하다못해 우리 브릭스 기억하시죠? 어. 브릭스 채권 펀드 할 때 보면 네네. 또 브릭스로 쭉 가요. 제가 재테크 강의할 때 그 당시에도 무슨 얘기했냐면 브릭스 우리가 아니야. 브라질 가봤냐? 그러니까 러시아 가봤냐? 잘 모르는데. 인도 가봤냐? 제가 그런 얘기하는데 거기 그 펀드 회사에서 투자 이야기한다고 막 우르르 투자하신단 말이에요. 그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금융기관은 상품을 권유해 드릴 때요. 본인들이 투자자한테 수익이 많이 날 것도 권유해 드리지만 본인들도 수익이 많이 날 상품을 권유해 드리는 게 그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NFT 미술품도 좀 장기간 보유하시는 차원으로 좀 가셔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과열된 투자, 그러니까 휩쓸려서 하는 투자, 이런 투자는 좀 자제해 주시고요.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시려면 장기간 투자를 가셔야 되니까 NFT 투자도 무조건 현재 좋다고 해서 그 무작정 묻지마 투자를 하시지 말고요. 네. 좀 본인이 잘 판단하셔서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 등락이 있다. 이 비트코인이나 우리 코인들이 사실은 투자 자산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장 큰 게 가격 변동폭이 너무 크다는 것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늘 그 점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NFT가 이제 결제가 가상화폐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가격표 변동이 좀 심하다는 점과 또 가치를 매기는 기준의 좀 모호성 등이 단점으로 좀 꼽히는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NFT 이쪽으로 좀 투자를 하실 분들은요, 너무 과열되거나 휩쓸린 투자보다는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관련 기사인데요. 뭐 제대로 된 시장 가치를 약속한 네이버의 새 얼굴이다. 이런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40대 대표가 이제 네이버 CEO로 이제 주주총회에서 이제 선임 14일 주주총회에서 이제 선임되셨죠. 네. 그다음에 CFO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314주를 사셨다는데 약 한 1억 8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각각 1억 800만 원. 네네. 그냥 각각 2억 원어치 주식을 이제 사셔서 네. 그 직원들한테도 이제 앞으로는 글로벌 다각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 공세를 강화하고 기술과 경험을 갖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안착시키겠다라고 하셨다는데 새로 된 CEO나 CFO가 주식을 샀다고 그 회사 주가가 올라갈까요? 그러게요. 그 회사가 바뀔까요? 이게 사실은 다음 뉴스하고 좀 연결도 좀 되긴 하는데요. 아, 네. 네이버는 대우각성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공식적으로는. 네. 네이버에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그 갑질. 어, 갑질 때문에 직원이 뭐 안타까운 그쵸. 일도 있고 뭐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네. 네이버의 그런 기업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업 가치는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고 뭐 그다음에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겠지만 네. 그 기업의 문화 자체는 변하지 않으면 기업 가치가 달라질 수가 없어요. 제가 어느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삼성전자 주가가 아마 지배구조만 조금 바뀌어도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가 조금만 더 좀 공개적으로 네. 투명하게 좀 더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면 지금이 한 10배는 원래 돼야 된다. 그쵸. 이런 이야기들 외국인들이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도 지금 우리나라 그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 네이버가 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해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해 성공한 사례를 생각해 보면 그 라인뿐이 없는 것 같아요. 일본에 가서 라인. 일본에서 라인 사업은 성공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라인 사업 성공했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이런 말씀들을 감히 네이버 분들한테 왜 드리냐면 네이버 이제 새로 된 CEO나 CFO한테 왜 이런 말씀 올립니다. 감히 네. 그 네이버의 그 주주분들을 대신해서 올리면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그
영어 시장에 대해서 공세를 취하는 기업체는 있는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기업 문화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이버가 2007년인가 8년이죠? 꽤 됐죠. 한 10년쯤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네이버의 구매 담당 대리의 그 횡령 사건 혹시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네이버의 그 30대 구매 담당 대리가 그 서버를 구매하면서 횡령 사건이 그때 일어났어요. 아이고. 네. 그때 네이버의 공식 입장은 1억인가 그랬고 기소된 게 제가 한 1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 그 후로 이제 네이버의 이혜진 그 지금 의장님이신가 이분께서 충격을 좀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을 이제 관리 측면에서 영입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갈등이 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이제 쭉 들어보면 그는 결국 지금까지 근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 상사 갑질로 해서 직원의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럼 기업 문화가 바뀐 게 뭐 있죠?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부 규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내부 통제도 중요하고 하지만 직원들이 좀 더 진취적으로 일할 수 있고 책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회사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문화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감히 기업 문화부터 좀 이렇게 어디서부터 문제인가 사실은 본인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내 바운드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네. 모르는데 외부에서 봐주면 잘 알거든요. 네. 근데 이 외부에서 봐주는 것도 대개 보면 돈 많은 컨설팅 회사들 이런 데들 회사 활용하시는데 네. 우리가 IMF 때 해외 컨설팅 회사들 많이 활용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구조조정하려고. 아. 구조조정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아. 그게 그런데 그런 명분을 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저는 네이버 같은 경우 기업 문화를 좀 바꿔주시는 게 예를 네. 들어서 갑질한 상사가 때문에 정말 직원이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다 그러면 책임을 확실하게 물었어야죠.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되는 거고 지난번에 그 성과급 문제라도 요즘 젊은 2030 세대들은 성과급 문제라도 최태원 회장님한테도 이메일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SK 하이닉스 직원들 보냈다는 거잖아요. 삼성 직원들도 네. 이제는 젊은 세대들은 이게 무슨 성과급이 올바로 된 것이냐라고 항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제 문화가 달라졌거든요. 어.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 네이버가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좀 이런 충심 어린 말씀 드린 겁니다. 네이버가 그냥 해외 기업이거나 뭐 다른 기업 같으면 그냥 이거 나빠요라고만 말씀드리고 말 텐데 네. 네이버에 투자하신 분들도 정말 주주님들 4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네. 이런 주주님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지적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뭐 기업 문화가 좀 잘못됐다든가 기업에서 뭐 투자가 잘못됐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적해 줘서 우리 이 40대 젊은 그 CEO나 CFO들이 경영자들이 제대로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결국은 주변에서 충심 어린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네. 이야기입니다. 쓴소리 좀 많이 들으시고요. 네. 기업 문화 바꾸면 아마 더 지금 두 분이 1억 원어치씩 샀는데 저 1억이 내년에는 시가 2억 정도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익을 많이 내고요. 실적이 높으면요. 그 회사의 가치는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또 제대로 된 기업 가치가 좀 올라가기를 원하시면요.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이런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기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가장 이슈가 된 소식이죠. 대통령실을 좀 용산으로 이전한다라는 이 관련된 기사 같은데 일각에서는 또 풍수 관련된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네. 뭐 어느 쪽 좌우 진영을 떠나서 뭐 어느 저 현재 여당 야당을 떠나고 다 떠나서 네. 여러분들 이사 가실 때 흔히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이사 가실 때 뭐 했죠? 손 없는 날, 그쵸. 뭐 길일 받아서 이사 가시고 맞습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가정에서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걸 갖고 뭐 풍수 때문에 그런다, 뭐 때문에 그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 좀 지나친 좀 비약인 것 같고요. 어차피 모든 기업들이 풍수를 좀 보긴 봅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도 좀 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러분들 광화문에 혜태가 있잖아요. 네. 그 혜태가 왜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네네. 관악산의 불 그 기운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혜태가 있다는 겁니까? 네. 그 우리 조상들도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근데 풍수 때문에 이사 간다 그렇게 이거 비약하시는 것들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기업들도 이 입구를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관 그 회사 앞에 현관에 나와서 바로 도로 면하는데 이게 좀 풍수가 안 좋다 그러면 안 이 좋으면 앞에 정문을, 또 정문을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어. 회사들도 있고 그래요. 네. 그 얼마 전에 그 횡령 사건 난 회사들 제가 본사를 우연히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네. 둘러봤는데 제가 본 그 섣부른 풍수도 아 여기 별론데 자리가 느낌이, 바람이 너무 부는데 아. 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네. 사람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안정된 생각을 갖게 되면 그게 풍수가 좋은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기 제 때문에 마음이 좀, 편해야. 네,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풍수 이야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마도 풍수라고 생각하면 이미 다 그 전 정권 그러니까 처음 그쵸. 정부가 생길 때부터 다 보셨을 거예요. 네네. 보셨기 때문에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제가 앞서 네이버 말씀도 드렸지만 이제 대통령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청와대는 없다고 이제 당선인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네. 말씀하면 대통령실을 옮겨야 되겠다. 네. 너무 구중궁궐처럼 안쪽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들어가면 너무 편하니까 이제 나오기 싫다.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네. 그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뭐 이런 네네네네. 얘기하시고 뭐 말 타면 경마 잡고 싶다. 뭐 맞아요.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듯이 네. 그런 것을 아마 경계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예 이 차제에 그냥 들어가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 이전 이야기도 나왔는데 네. 오늘 아침 방송에 아마 그쪽 양쪽에서 나와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박수현 수석은 앞으로 뭐 계속 그 우리가 건의를 한 거지 계속 이야기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김용현 그 TF 팀장은 네. 아무 문제 없다. 내가 합참 그분도 아마 삼성장군 출신이어서 그쪽에 근무하신 그 경험이 있으신 분이니까 네.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 이제 해야 될 점 많은 분들이 용산 이제 개발하면 이제 걱정하십니다. 아니 대통령실이 관저가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거 네. 뭐 우리 용산 개발하는 데부터 그렇죠. 지장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는데 오. 이미 용산 그 일대는 이미. 군사시설로 그쵸. 다 고도 제한도 있고 다 제한이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앞에 그 대형 빌딩도 많이 주상복합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거 다 그런 거 군사시설에 그 유예되지 않게 다 그 거절되지 않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사업할 때 건설 사업할 때 힘든 게 뭐냐면요. 네. 그 문화재하고 군사시설 보호입니다. 문화재 나오면요. 이렇게 건설 하다가. 공사 문화재 나오면 큰일 납니다. 이거 다 발굴 끝나고 난 다음에 해서 그쵸, 몇 년간 지어집니다. 대표적인 얘기로 지금 광화문 광장 새로 지금 조선 공사하다가 네. 거기 문화재 나왔다는 거 네, 아닙니까? 네, 그리고 용산에 종로에 있는 그 빌딩도 가보면 여러분들 지하에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무슨 터 이렇게 해서 보여준 문화재 그 터 살리고 하신 그 빌딩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듯이 문화재하고 군사시설 보호 그 문제는 우리나라 건설에서 다 감안을 하고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그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이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네, 물론 이제 청와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아 여기가 공원화가 되고 그렇지 않아도 더 경복궁 때문에 관광객이 많아서 주거 환경으로 안 좋던데 그 북촌 같은 경우 그러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제 그만들지 뭐라고 너무 시끄럽다고. 그렇죠. 예. 사생활 침해도 있고. 사생활 침해도 네네. 있고 그러니까 그런 우려도 있는 반면에 또 주변이 활성화되니까 네. 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면에 용산은 사실 삼각지 주변에 좀 아직도 좀 옛날 그 낙후된 그 것이가 있는데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개발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양쪽 다 좀 긍정적인 그 문제가 그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신구 정부가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네.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하게 된 거 괜찮습니다. 저는 450이 들어간다, 1000억이 들어간다, 뭐 여러 가지 돈 얘기도 많이 하는데 네. 결국 그것도 투자 아닙니까? 결국 정부가 기업인을 통해서 우리 네. 개인한테 돈을 투자해 주는 돈이니까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아무튼 네. 좋은 결론이 잘 나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특정한 땅의 기륭은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실 이전 문제로 잡음이 좀 있었지만요, 이전 시 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봐야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원만한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내달 시장금리 보합이 우세된다라는 기사 속에 전쟁의 불확실성, 또 경기 둔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채권 전문가 10분 중 4분이 다음 달 시장금리는 보합이 될 거라고 전부 다 전망을 하셨다 그래요. 네. 그래서 채권 시장 지표를 이제 금투협이 발표한 건데 보시면
그 40%더 보합 정도로 했고요. 그 보합 응답 중에서 이 10% 상승할 것이라고 대답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그 이런 문제들을 갖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왜 이거를 이제 보합을 우리가 좀 봐야 되냐면 금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아. 뭐 한 10번도 올릴 수 있을 것 네. 같아.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다 그러니까 네, 좀 네, 네.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는데 네. 어차피 우리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 둔화.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가 되는 바람에 전부 양적 완화를 하게 되다 보니까 네.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응답한 비율이 좀 금리 전망이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저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좀 나타났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미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벌어질 일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은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다. 그냥 준비되어 있는 상태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히 불안할 텐데. 네. 자, 이거 보시면 다음 달도 시장 금리는 보합이 될 가능성이 많다. 다만 전쟁이 장기간으로 가거나 그럴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겠지만 현재 금리는 보합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투자자들이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서 뉴스를 올려봤습니다. 네,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계속된 금리 인상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양적 완화나 뭐 그로 인해서 경기 둔화가 야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으로 또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투자 계획을 조금 더 면밀하게 세울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상위 1% 근로소득자 중에 4명 중 3명이요. 수도권에 좀 거주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죠. 이 자료는 참 잘 발표하신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께서 국세청에서 자료를 제출받으셨는데 2020년도 귀속 근로자 연말 정산 결과에 따르면 네. 상위 1% 근로소득자 19만 4,953명 중에 네. 수도권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14만 5,322명, 그러니까 74.5%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살고 네네네.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수도권에 다 살고 있다는 건 뭐 모든 분이 다 알고 계신 문제니까 크게 이 이슈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이 뉴스를 제가 첫 번째로 삼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가장 큰 게 수도권 집중이에요. 네. 잘 아시겠지만 지방은 지금 지방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제가 가서 볼 중에 그 혁신도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 많이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혁신도시가 활성화되고 있는 도시가 있나요? 없죠. 없죠. 네. 예. 심지어는 저는 세종시의 그 공무원들 그 통근차 운행을 뭐 올해까지만 한다 그랬나요? 뭐 이런 뉴스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것도 지금 세종시 이사 간 지가 언젠데 네. 아직도 통근차를 운행해주고 있는가? 통근차를 그죠. 전 그 사실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서울에 꼭 있어야 되는 분들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비율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결국 중심지가 이사 갔으면 이사 가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됐어요. 맞아요. 세종시가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라고 보여지고 네네. 학교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거기에 특목고가 있는데 거기에 그 학교가 서울대를 제일 많이 보내요. 오. 우리 지금 보통 따지실 때 다 서울 뭐, 서울대를 몇 명 보내느냐 이거 갖고 그쵸, 많이 그쵸. 따지시잖아요. 근데 네. 그 학교가 서울대 많이 가장 보내는 거 많이. 많이 보내는 이 비율이 있더라고요. 네. 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잘 계획돼서 만들어 놓은 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그러니까 정주 여건도 좋아지고 주거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죠. 근데도 아직도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고 있단 말이죠. 네. 이거는 왜냐하면 수도권에 일자리가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수도권에 대학들이 다 몰려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도 수도권에 인서울 대학들을 못 이기잖아요. 네.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이 작년에 같은 경우도 미달되는 사례가 좀 속출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지방 국립 거점 대학들이 네. 거점 대학들이 그랬다는 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근로소득자들이 뭐 거의 75%가 몰려 있다. 상위 1%로 75% 몰려 있다면 우리도 기업들이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을 좀 권장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고 네. 수도권 집중화가 결국 국가 균형 발전 이번 새로 윤석열 당선제에도 네네. 국가 균형 발전 위원장을
국가균형을 만들어서 임명했잖아요. 그건 네네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박정희 대통령 때도 국가균형 발전 때문에 뭐 이전한다 그래서 각 그 대학들의 지방 분교가 생기기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이 뉴스를 좀 보면서 과연 우리가 수도권으로 이제 집중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네. 지방 특히 혁신도시 활성화는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아마 정부에서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을 내라고 네네. 그 각 지방 공기업마다 아마 그런 것도 요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업마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해서 각종 사업도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과연 그렇게 강제로 한다고 벌어질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결국 윤 당선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윤 당선자가 얘기했듯이 결국은 우리 민간이 주도하는 일자리, 민간이 결국 네. 해서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갈 때 좀 혜택을 주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결국 국토 균형 발전이 우리 국가를 앞으로 좌우한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치호 위원님과 함께 경제 포커스 좀 진행해 봤습니다. 어떻게 도움 많이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많이 해주신 위원님, 네, 감사드립니다.